그 쿠팡 사태를 보신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아, 진짜 궁금했습니다. 역 같고요. 너무 역 같아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예. 우선 네. 이 이야기는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그 쿠팡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음. 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직면을 해요.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뛰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사람이어서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그분에 대해서 요즘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백종원 씨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그 프랜차이즈 업체 불매 운동을 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분들은 점주분들, 자영업자분들이시죠. 예. 예. 쿠팡을 불매 운동을 하면 불매 운동은 당연히 그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이시고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화이팅 할 건데 네. 거기에 피해를 받는 거기에 입점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네. 쿠팡을 사용 안 하고 대안으로 쓱 배송, 정용진 네. 이것도 이상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시청자분들께서 나의 개인의 문제, 나의 죄책감의 문제 이렇게 출발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민중들에게는 선택권이 어마어마하게 없는 거거든요. 네. 핸드폰을 쓸 때도 제가 마지막까지 그 삼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책을 썼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자존심으로 삼성 거 갤럭시를 안 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어요. 네. LG 휴대폰을 마지막까지 쓰다가 LG 휴대폰이 판매 중단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악으로 샤오미를 아니 근데 그러면 샤오미는 좋은 기업이냐?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최근에는 우리 아들이 쓰던 갤럭시를 제가 받아서 처음으로 갤럭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네. 양심의 가책을 무지하게 느끼느냐? 물론 당연히 뭐 꺼림칙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소비자로서요. 네. 예. 차를 타는데 저는 옛 쌍용차에 티볼리를 사지만 네. 타고 다니지만 그렇다고 현대차를 타는 분들이 나쁜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아무리 나쁜 재벌이라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이 자본주의가 주지 않았다고요. 몇 개 기업들이 과점을 해서 시장을 이 독과점 형식으로 이끌고 가면서 그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고 있고 네. 그러면 애플을 써라. 그러면 애플이 또 좋은 기업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애플이 중공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 보면. 그럼요. 즉 이 문제는 내 개인의 소비, 내 개인의 죄책감 이런 문제로 그 치환을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쿠팡이 대관 인력을 100명을 넘게 두고 있는 이유는 쿠팡이 두려워하는 건 소비자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겠지만 사실 쿠팡은 이런 자신감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어마어마한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새벽 배송, 뭐 당일 배송 이런 편리함이 있으면 언젠가는 소비자들은 돌아올 거다. 이런 그렇지. 확신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요. 예. 그걸 우리가 자책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정치에서 해결이 됩니다. 쿠팡에 100명 넘는 대관 업무를 가진 인원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그 유통산업과 그 IT 유통산업이 엄청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쿠팡은 매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쳐요. 네. 오히려 소비자들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정치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정치를 강고한 흔들어서. 여론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강고한 여론을 가지고 예. 이따위 기업이 얼마 전에 그 SBS 단독 보도를 보니까 그 돌아가신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쿠팡 김범석이 쟤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언론에게 최대한 보여라. 제가 무슨 과로냐 뭐 이런 걸 김범석이 지시했다는 야. 보도가 있던데 정말 할 말을 잃는다. 진짜 막 이 왕년에 여기 와서 했던 성질 그대로 하면 개 족같은 새끼인 건데 제가 요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 족같은 새끼인 건데 이걸
우리가 쿠팡 불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마음의 가책 느끼실 필요 없고요. 우리의 정치가 이런 악덕 기업들을 걔네들이 하고 있는 대관 업무를 다 뭉개버리고 민중들의 뜻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한국에서 영업을 못할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심어주고 네. 쿠팡을 불편하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쿠팡을 정상화시키면 네. 훨씬 더 다른 플레이어들도 쿠팡만큼 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쿠팡이 지금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정치권이 단호한 징벌을 하도록 우리 민중들이 압력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여론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빈곤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네. 구조의 고착화다 이런 말씀을 그럼요. 하셨는데 네.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의 이런 자본주의의 네. 그 횡포, 네. 횡포를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이 그릇된 네. 왜곡된 구조에서 원인을 찾고 해법을 찾아야 네. 한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이 55을 먹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살면서 내 하고 싶은 거 속된 말로 내 꼴리는 대로 사는데 네.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제가 사실 성격도 더러운데 내가 어디 가서 나이 55살에 이렇게 좋은 사람 취급받고 사느냐. 그러면 내가 나이 55세가 됐을 때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많은 요소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따져보면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절대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제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제가 그때 한국재벌 흑역사를 제가 쓰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동료들의 강권으로 썼고 그게 안 팔리는 게 너무 미안해서 하필이면 정말로 멀게 안면이 있었던 김용민 목사님께 제가 책을 좀 날랐다는 거 외에는 안면이 없었던 김용민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관훈 나이트클럽에 저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필이면 다음 주에 김용민 목사님께서 외부 기자들을 불러서 브리핑을 해볼까 했었고 그런데 하필이면 경제는 할 생각도 없었는데 지난주에 이완배가 왔더니 경력도 특이하고 한번 불러볼만 했고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우연의 결과가 겹쳐서 저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거나 저보다도 훨씬 유능하거나 저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삶을 살았던 분들 중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처럼 과거에 김용민의 브리핑이라는 막 한때 200만, 300만을 찍었던 그 빅스테이지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분들은 크리에이터로서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들의 현재 결과를 유튜브 숫자로만 놓고 보고 실패라고 규정하라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본다면 네. 그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냐 그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냐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성공과 실패에 운이 작용하는 요소가 크다면 말씀하셨듯이 사회의 실패, 빈곤 문제는 대부분이 운의 영역입니다. 운의 영역. 특히 태어날 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그렇지. 부터 시작을 해서 하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영역들이 되게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모든 걸 다 똑같이 n분의 1방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공과 실패의 갭을 줄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성공이 여러 사람들의 실패 속에 맺어진 사회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모색들이 필요합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진정한 의미, 모두의 집, 국가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 모두의 집이 되는 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철거해야 할 벽, 새로 세워야 할 기둥,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스웨덴의 비름포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복지 제도를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할 이야기를 겁니다, 하는 건데 예.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집에서 둘을 키우고 있는데 네. 아이를 둘을 보고 니네 둘 이번에 중간고사를 봐서 성적이 좋은 1등급이 오른 애한테는 용돈 몰빵
성적 떨어진 놈은 퇴출 집안에서 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경쟁시켜서 죽음과 생사를 가르지 않고 그 분배를 희한하게 한 명한테 몰아주지 않고 이렇게 몰아주는 경우는 매우 자본주의적으로 이제 이병철이나 이건희한테 몰아주고 이맹이나 이창희 같은 애들은 쫓아내는 거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고 골고루 먹이고 그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보내고. 사실 저 네. 말씀하실 때 그 저쪽 이맹희 씨는 뭔가요? 이렇게 네. 여쭤보려고 했더니 바로 또 이제 말씀하시네요. 그거는 예외. 예, 예. 그건 왜 그랬을까요? 네. 재벌들은 이제 이렇게? 가족이 아닌 거죠. 가족이 아닌 거기는 거예요. 비즈니스니까요. 아, 넌 가족이 아니로 네. 가족이 아니라 네. 가족 같은. 가족 같은 사이. 음. 진짜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 예. 강남에 돈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하고 계약을 한다고. 계약을 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를 데리고 와서 3시간 이상 있으면 음. 뭐 5년 뒤에 얼마를 증여해 줄게. 이런 계약을 한대. 손주가 야, 보고 싶으니까. 합리적이네. 예. 이 자본주의적으로 정도면은 보면 합리적. 거의 계약 관계죠. 예. 예. 그러면 물려받기 위해서 예. 열심히 거기를 가야 되고 이런 계약 관계인데 예. 스웨덴이 이야기를 하는 가족은 그런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우리를 조금 더 서로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확산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당연한 건데 과거에는 자본주의가 들어서기 전에는 뭐 네. 그런 걸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그럼요. 거였는데 네. 이젠 당연한 게 아니게 됐어요. 그럼요. 우리 그렇게 가난하고 보릿고개 넘기고 굶어 죽어도 품앗이를 했고요. 네. 예, 노동을 나눴고요. 연대하는 마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민중들은요. 항상. 네. 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조금 슬플 때는 누군가 등에 칼을 꽂는 게 너무 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한 지붕 아래서 네.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는 손을 구해주고.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게 살아요. 아, 그런 아주 상식적인 그 사회로부터 우리가 크게 이탈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